안녕하세요. 부기닐링입니다. 오늘 영상 올릴 책은 이기는 몸입니다. 지은이, 이동환,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대한만성피로학회 명예회장이다. 우리 몸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연구하는 기능의학이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이를 연구하고 진료에 적용시킨 대한민국 기능의학 1세대다. 연세대를 졸업하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그 후 의사로서는 드물게 교육공학 석사와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 HRD 협회로부터 명강사 부문 HRD 대상을 수상하였고 기업 교육 현장에서 최고 평점을 기록하며 교육하는 의사, 강의 잘하는 의사로 널리 알려졌다. 프롤로그. 우리는 몸을 너무 모른다. 그래서 몸이 아프다.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지난 20년 사이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등 대형 감염병이 공포를 안겨주기도 했지만 코로나19는 그 기세 측면에서 그때와 또 다른 충격을 주었죠. 그런 탓인지 일상적인 질병 예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름을 바꾼 또 다른 바이러스가 얼마든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이러스가 유행해도 유독 잘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면역력 덕분입니다. 면역력의 중요성은 현대의학과 한의학 모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진단은 매우 다르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100명의 환자를 두고 한 가지 진단을 내리고 한의학은 1명의 환자를 두고 100가지 진단을 내린다. 이 말이 면역력에 대한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차이를 잘 말해줍니다. 단순한 원인이 야기하는 질병이나 암처럼 구조적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의 경우 현대의학이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의학은 인간의 노화, 퇴행성 질환, 면역계 질환, 스트레스 질환 등 복잡 다양한 원인을 가진 질병들은 규명 못하고 또 적절한 치료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맞는 약이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곤 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함께 자연스레 퇴화하며 그 기능이 약화됩니다. 면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면역력 강화라는 한 가지 표현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우리 몸의 네트워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오작동 중이라면 그 신호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더욱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풀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파트 1. 바이러스를 이기는 몸. 우리 몸에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의 면역계가 작동하면서 여러 면역세포들이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에는 전사자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즉 바이러스도 죽지만 세포들도 함께 죽습니다. 이때 미열을 느끼기도 하고 근육통과 같은 몸살기와 목구멍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쟁이 며칠 이상 지속되면 결국 우리 몸의 면역계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면 몸 상태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면역계는 휴식에 들어갑니다. 면역력이 좋다는 말은 병원균과 잘 맞서 싸우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겁니다.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첫째, 나와 남을 잘 구별해낸다. 둘째,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작용한다. 면역 시스템에 나와 남을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회적 변화, 또 여러 여건들로 인한 것이죠.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현대사회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이들 중 우리 몸에서 외부의 항원으로 인식할 만한 단백질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단백질을 먹는다고 무조건 그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되기 때문이죠. 아미노산으로 잘 쪼개어진 상태가 되면 몸에서는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의 소화 기능 문제나 장 점막의 손상으로 인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이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을 외부의 황원으로 인식하고 면역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작동한 면역계는 항체를 만들어 공격하는데 이 항체들이 우리 몸의 다른 조직들을 실수로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 몸 여러 조직의 분자 구조가 외부에서 들어온 단백질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격해야 할 대상을 잘못 인식하면서 결국 자가 면역 질환이 생깁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글루텐입니다. 글루텐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에 문제가 있거나 장의 점막의 손상으로 장 누수 증후군이 생긴 사람은 밀가루의 글루텐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장 건강 상태가 아주 좋다면 문제가 없죠. 장 속의 세균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장점막이 건강해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 단백질과 여러 음식이 가지고 있는 독소들을 잘 막아주고 배출시킨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공식품 같은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장의 건강 상태는 나빠진다는 겁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많이 먹고 비타민 D, 비타민 A, 셀레늄과 아연이 풍부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사육된 동물의 신선한 지방을 먹는 것으로 우리의 장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지만 오늘날 음식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많은 가공식품과 건강치 못한 음식으로 현대인의 장 상태는 점차 나빠지고 결국 자가 면역 질환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면역계를 자극해 염증 반응을 만들기 쉬운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한 밀가루의 글루텐입니다. 그리고 꼭 피해야 할 음식은 설탕입니다. 과다한 정제 설탕 섭취는 염증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설탕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정확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지만 면역 기능과 염증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많습니다. 그리고 면역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대표적 미네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셀레늄과 아연입니다. 셀레늄은 갑상선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또 강력한 항산화 요소인
척추운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연 또한 면역계의 정상적인 발달과 면역세포들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카테킨이라는 성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차의 폴리페놀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카테킨 중에서 EGCG는 면역계가 똑똑히 활동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세포를 늘려줍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먹는 것이 곧 나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삶을 결정한다는 말이죠. 활성산소와 항산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볼까요? 가장 먼저 지적할 식품은 단연 과도한 탄수화물과 가공된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물론 이런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살아갈 순 없겠죠. 하지만 늘 세포 속에 항산화 저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시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취침 전에 먹는 야식은 쓸데없이 미토콘드리아를 가동시키는 것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미생물 생태계를 가진 몸을 위해서는 첫째, 유익균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효 음식입니다. 김치, 된장, 치즈, 요거트와 같은 음식품이 유익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둘째,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즉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생제를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생제는 유익균이 포함된 세균총을 망가뜨리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파트 2. 질병을 이기는 몸.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의 미세먼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호흡을 통해 들어온 바깥 공기는 기관지를 따라 허파과리로 들어갑니다. 즉, 폐포는 기관지 끝에 달린 작은 주머니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폐포에 연결된 폐의 모세혈관으로 산소를 혈액에 실어주고 반대로 혈액에 실려온 이산화탄소를 뇌시는 공기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이 가스 교환을 통해 우리 신체 곳곳의 모든 세포에 산소가 공급됩니다. 그런데 이 촉촉한 점막이 건조해지면 점액질의 두께가 얇아져서 섬모 운동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분 공급과 습도 유지가 기관지 점막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점막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만으로도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조리 후 환기가 필수입니다. 음식 조리 후에 환기를 안 하는 것은 폐를 위해 금연하고도 더 심하게 폐를 못살게 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와 얼굴과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고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폐 건강에 이로운 습관입니다. 이어서 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의 대표적 기능은 해독입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약해지면 우리 몸은 여러 독소 물질에 노출됩니다. 그 대표적 증상이 피로입니다. 피로의 원인은 100% 간은 아니지만 피로는 간 때문이야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 역시 중요하므로 과음을 피하고 간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술을 최대한 멀리해야 합니다. 설탕, 과당 등이 다량 함유된 음식도 지방간을 일으키고 간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심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장은 혈액을 우리 몸 구석구석에 공급하는 연료 펌프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기 시작한 그때가 생명의 시작이고 멈추는 순간이 생명의 끝이 됩니다. 그런데 심장은 뇌와 연결되어 감정에도 작용합니다. 설렘의 순간 우리의 심장 박동은 요동치지요. 심장은 혈액을 공급하는 것만이 아닌 감정을 나누기도 하는 참 이상한 기관입니다. 온몸의 세포와 조직을 먹여 살리는 심장은 자기 자신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심장 근육은 한시도 쉬지 않고 뛰어야 하기에 어느 조직보다 더 많은 산소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장은 온몸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동맥 이외 스스로의 근육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특별한 동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맥은 심장 사이사이로 뻗어나가 가지를 치면서 심장 근육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맥을 따라 신선한 혈액이 흐르며 많은 산소와 영양소를 심장 근육에 공급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 동맥이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동맥들의 가지가 갈라지면서 그 모양이 마치 머리에 쓰는 관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협심증입니다. 관상동맥에 지방과 염증세포 등으로 이루어진 플라크, 즉 찌꺼기가 침착되어 심장으로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협심증이 발생합니다. 마치 가슴이 좁아진 듯 조이고 뻐근한 통증이 느껴지죠. 소화불량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어깨나 발, 등, 목, 턱에서 갑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강한 가슴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급성 심근경색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관상동맥이 혈전이나 혈관 수축 등으로 막혀 심장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어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상황을 심근경색증이라 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 3m를 걷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죠. 이 검사법에 의하면 10초가 되기 전에 돌아와야 다리 근력, 보행 속도, 균형 감각 등이 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요 시간이 10초대인 사람은 정상보다 심근경색 위험도는 9%, 심부전 발생 가능성은 8% 정도 높았고 사망 위험률 또한 17% 높았습니다. 특히 20초 이상 걸린 사람은 심근경색의 경우 40%, 심부전은 59%, 사망 위험률은 93% 높았습니다. 물론 이 검사법을 해보고 나서 정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음을 알아둡시다. 그리고 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도 함께 늙습니다. 그 바람에 예전과 다르게 신체 반응이 둔감해지고 뜬금없이 찾아오는 두통과 현기증도 감내해야 합니다. 또 뭘 하려 했는지 생각나지 않아 난감한 건망증도 잦아집니다. 단일 질병으로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 중인 뇌졸중, 자기뿐 아니라 가족의 고통까지 가중시키는 알츠하이머병, 무시무시한 뇌질환이야말로 인생 후반기에 접어든 우리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위협입니다. 여기서 명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명상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뇌의 특정 부위가 실제로 두꺼워졌다고 합니다. 주로 행복감을 담당하는 부위였습니다. 반면 심한 스트레스로 나쁜 감정에 자주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실제로 작아졌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환경과 자극의 수준에 따라 뇌의 나이도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뇌도 다른 신체의 노화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레 나이를 먹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인류의 섭리를 우리라고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노화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건강한 상태로 100세 시대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과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미세한 연결고리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신경세포는 저절로 만들어지거나 줄어들지 않지만 시냅스는 만들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한다 해도 신경세포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동작을 오랫동안 열심히 반복하다 보면 그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냅스들은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동작이 숙달됩니다. 반대로 그 동작을 하지 않으면 시냅스는 다시 줄어들게 되고 실력도 줄어듭니다. 이 시냅스에는 많은 정보들이 기록되고 저장된다고 합니다. 시냅스의 새로운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원인 첫 번째는 암입니다. 두 번째가 뇌혈관 질환이고 세 번째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2, 3위는 다 같은 혈관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살도 빼야 하고 혈압과 당뇨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 관리 말고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낙관적인 성격입니다. 왜 낙관적인 사람들이 더 건강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낙관적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건강관리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죠. 반면에 비관적인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스트레스에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낙관적인 사람들은 장수 유전자,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능력이 더 강했습니다. 낙관적일수록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는 또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의대와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공동연구팀이 7만여 명을 대상으로 10년에서 30년 동안 추적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낙관적인 사람으로 분류된 그룹이 평균 10에서 15%더 오래 살았습니다. 특히 85세까지 장수할 가능성은 비관적인 사람보다 최대 70% 높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타고난 성격이 낙천적이지 못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성격은 완전히 바꿀 수 없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다만 성격은 바꿀 수 없지만 생각은 바꿀 수 있죠. 낙관적인 생각을 갖기 위해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그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들을 조금만 변화시키더라도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몸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건강하게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은 항상 부정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아주 당연한 말이지만 긍정적 가치관을 가지려 노력해야 합니다. 또 낙관적 생각을 훈련을 통해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현재의 의미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부정적으로 몰아갈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다시 벌어집니다. 마음을 다잡고 평온하려고 노력해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흔들리고 화가 납니다. 바로 이런 상황들에 대비하기 위해 평소 나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리에는 공부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부신에서 코르티솔과 에피네프린 등의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영향으로 여러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율신경의 조화가 깨지고 대사 기능의 변화가 생기면서 주요 영양소의 소모가 일어나 아래와 같은 증상들이 생깁니다. 두통, 근육 뭉침, 근육통, 역류성 식도염, 기능성 소화불량, 설사 변비와 같은 대장 증상, 잦은 감기, 평소에 없던 알레르기, 입술 물질, 입안이 자주 험,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음. 혹시 위 증상 중 4가지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영양 상태가 다르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몸의 반응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독 빨리 소모되는 영양소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영양소입니다. 마그네슘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백 가지의 화학 반응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웬만한 화학적 세포 대사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의 많은 역할 중 하나는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필수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마그네슘이 급격히 저하되고 결국 에너지가 떨어지고 근육이 굳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날은 더 피로하고 목 뒤 근육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이것이 지속되고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근육통과 두통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자주 챙겨 드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다시마와 견과류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잘 챙겨야 현대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마그네슘 부족 현상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관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역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 이외에 진가가 발휘됩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검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역시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에게 약 6주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는 상태에서 다시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해 보니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먹고 나서는 그 수치가 확연히 감소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신경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면서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 신경이 예민한 상태를 덜 예민하게 해주는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생선입니다. 생선을 많이 먹는 분들이라면 굳이 오메가3 지방산 보조제를 따로 먹지 않아도 됩니다.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으로는 아마씨와 들깨가 있습니다. 들깨와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므로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기름을 하루 1숟가락씩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는 영양소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의 수많은 효능들 중 부신의 기능을 지지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몸과 마음의 에너지는 완전히 빠져나가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정해져 불안하거나 짜증이 잘 나고 우울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에 부신을 지켜주는 영양소인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많은 영양학자들은 비타민 C를 항스트레스 비타민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이 꼭 챙겨 먹어야 할 영양소라고 강조합니다. 에필로그.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 정확하게 아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기만을 바라며 이 책을 썼습니다. 실천의 첫 발걸음을 인도해 주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사실 책 한 권에 우리 몸과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다는 생각에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고 자주 경험하게 되는 건강 문제들과 우리 몸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지만 잘 정리해도 건강한 몸으로 가는 첫 발걸음에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책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내 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항상 살피는 일을 생활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잠깐 찾은 단발성의 건강한 몸이 아닌 진정한 이기는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 함께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